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이란 남부 한 초등학교 교실.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던 오전 10시 45분. 그 순간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란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 수. 학생 148명. 그리고 이란은 곧바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공습을 감행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중동 정세는 끝납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정보전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감정이 아닌 팩트로, 흥분이 아닌 전략으로 이 사건을 파헤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맞닿아 있는 호르무즈 간주. 그 중에서도 작은 도시 미나부. 이 도시에 샤자레 타입의 여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아이들이 매일 아침 이 학교에 등교합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떠들면서. 그런데 그 평범한 아침이 끝났습니다. 이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공습은 오전 10시 45분에 시작됐습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시간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장 사망자 148명, 부상자 98명. 그리고 같은 날 이란 전국 24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1명이 숨지고 747명이 다쳤다고 이란은 발표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 즉 우리로 치면 적십자사에 해당하는 기관이 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공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이었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란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초기 발표 수치는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과거 중동 분쟁들을 돌아보면 첫 발표가 과장된 사례도 있고 오히려 축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제 언론의 독립적인 현장 확인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현장 접근 자체가 통제되고 있고 정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단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란 당국이 148명 사망을 주장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확인된 사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두 나라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보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그리고 민간인 보호는 최우선 사항이며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론적인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은 학교를 직접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 보고를 조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법적, 외교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언어입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은 사실 확인도 부정도 아닙니다. 이건 최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외교적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공식 반응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란의 군사시설, 혁명수비대 거점, 무기 저장소 등을 타격해왔다고 스스로 밝혀왔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인정해온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을 이해하려면 선제 억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그 능력을 제거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1981년 이라크 핵시설 폭격,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란이 핵개발과 미사일 확장을 진행 중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스라엘은 직접 타격을 감행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자국이 감행한 군사작전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이스라엘은 은근히 인정하거나 암묵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한다면 그 공격이 자신들의 작전, 목표와 맞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침묵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팩트 체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필 초등학교였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민간인 학교가 공습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시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국제법, 특히 제네바 협약은 학교와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을 절대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군사 목표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학교가 군사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미군은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망자 148명이라는 숫자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사상자 수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입니다.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 모두 초기 발표와 최종 집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가 발표한 수치라는 점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 역시 이란 정부의 영향 아래 있고 현장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초기 수치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완전히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날 전국 24개 주에서 201명 사망이라는 발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단일 표적 공격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동시다발 공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 실제로 수행됐다면 위성 추적 데이터나 항공기, 비행 기록 등 물리적 증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독립적인 기관이 이 증거를 확인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공습이 발생했다는 것, 대규모 사상자 보고가 있었다는 것, 미군이 조사를 발표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팩트입니다. 반면 아직 모르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정확한 타격 주체, 해당 학교의 실제 용도, 그리고 사망자 최종 집계. 이제 법적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전쟁 범죄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 규정과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고의적 공격. 둘째, 군사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공격. 셋째, 보호받아야 할 시설, 즉 학교, 병원, 종교시설, 역사유산을 타격하는 행위. 이번 사건에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만약 민간 초등학교를 고의로 타격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첫 번째와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쟁 범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 즉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공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해당 건물을 학교라는 걸 알면서도 공격했다는 증거, 또는 그 건물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역사적 선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학교 근처에서 포격을 가했고 유엔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에서 무장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격분했지만 법적으로 전쟁 범죄를 확정짓는 건 수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조사 중이거나 침묵합니다. 국제사회는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실제 분쟁은 계속됩니다. 이게 현대전쟁에서 국제법이 작동하는 혹은 작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중동의 긴장 수위는 매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는 무너진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란 연계 거점들을 지속적으로 타격해왔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도 계속됩니다. 미국은 걸프 해역에 항모 전단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긴장이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한복판에 있는 지리적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4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폭등합니다. 전 세계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도 오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수차례 위협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습 사건은 단순히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호르무즈를 둘러싼 패권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떤 정보로 알고 있나요?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 이란 적신월사의 사상자 통계, 그리고 일부 현지 매체들의 보도. 독립적인 국제조사기관의 현장 확인은 없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보전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여론은 또 다른 전장입니다.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민간인 피해, 특히 어린이 피해는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 인큐베이터 아기 증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라크 군인들이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아기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는 증언이 미 의회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증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습이 실제로 발생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희생됐다면 그 고통이 과소평가되거나 정보전으로 묻혀버리는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란의 주장을 무조건 믿지도 무조건 의심하지도 않는 것. 독립적인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 그게 이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시나리오 1. 제한적 충돌 지속.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제한적 공습을 계속합니다. 이란은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복합니다. 양측 모두 직접적인 전면전은 피합니다. 이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전면전이 가져올 경제적 재앙과 군사적 소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이란의 직접 보복.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또는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합니다.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을 직접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이란은 이미 직접 공격의 레드라인을 한 번 넘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중동 전면전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시나리오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거나 선박을 납포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차단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란에게도 양날의 검입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이란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도 이 해협을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입니다. 유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4. 헤즈볼라 참전과 레바논 전선 확대. 이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헤즈볼라의 대규모 참전 명분이 된다면 레바논 전선이 열리고 이스라엘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좋은 결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되느냐가 아니라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덜 나쁜 결말로 끝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제정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봐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즉각적인 휴전과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은 중동 분쟁이 난민 문제와 에너지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보리에서 미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결의안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사건을 미국 비판의 카드로 활용할 것입니다. 둘 다 미국 주도의 중동 개입에 반대해왔고 이번 사건은 그 주장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겁니다. 중동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심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이란과 최근 관계 개선을 시도해왔지만 동시에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터키는 이슬람 세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중재자를 자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단순한 2-8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편에 서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랍 국가들이 줄타기를 하는 다극 충돌 구조입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뉴스 하나하나가 파편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정과 분석을 분리하십시오.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입니다. 그 감정은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분석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분노한 상태로 섣불리 판단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정보전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처를 다양화하십시오. 한 나라의 공식 발표만 보지 마십시오. 이란 정부, 미국 정부, 이스라엘 정부, 독립국제기구, 현지 취재 기자들의 보도를 교차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로 판단을 유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 증거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지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건이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단순한 군사 충돌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억제, 에너지 패권, 지역 패권, 국제법, 정보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이 사실로 최종 확인된다면 중동 정세는 새로운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전면전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통제 가능한 수준의 충돌로 관리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동 정세 속보와 심층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